조직 출신을 청산하고 교직의 길을 걷게 된 여성 교사가 한 남학생들이 많은 고등학교에서 건방진 학생들에게 희롱을 당하게 되고 한때 날리던 실력으로 학생들을 개박살내고 참교육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비릿한 소금기와 묵직한 디젤유 냄새가 뒤섞인 바람이 차유진의 뺨을 스쳤다. 서울의 빽빽한 빌딩 숲과 네온 사인을 등지고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항구도시 진화시. 택시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온통 빛바랜 회색이었다. 낡은 어선들이 정박한 항구 근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한 폐공장들, 그리고 그 사이를 무표정하게 오가는 사람들. 유진은 이곳이라면 자신의 과거를 완벽하게 묻어버릴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명동 독사라는 이름이 남긴 피와 폭력의 기억을 이 쇠락한 도시의 녹슨 냄새 속에 영원히 가라앉힐 수 있으리라고. 다 왔습니다. 무전공업고등학교 정문 앞. 무뚝뚝한 택시기사의 말에 유진은 고개를 들었다. 눈앞에 나타난 무전공업고등학교의 교문은 거대한 흉터처럼 보였다. 한쪽 기둥은 시멘트가 떨어져 나가 앙상한 철근을 드러냈고 교문 위라는 한자 현판은 칠이 벗겨져 흉흉한 기운마저 감돌았다. 정규 수업이 한창일 시간이건만 교문 옆 담벼락에 기대선 대여섯 명의 학생들이 희죽거리며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짙은 담배 연기가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며 유진의 시야를 흐렸다. 가방을 고쳐 메고 차에서 내린 유진을 향해 학생들의 시선이 벌레처럼 달라붙었다. 위아래를 훑는 노골적인 시선. 그들의 눈에는 학생다운 호기심이 아닌 영역을 침범한 외부인을 향한 경계와 조소가 가득했다. 유진은 속에서 울컥 치미는 무언가를 억누르며 애써 미소를 지었다. 이제 그녀는 명동 독사가 아닌 교사 차유진이었다. 학생들을 사랑과 진심으로 이끌어야 할 교육자. 학생들, 지금 수업 시간 아니니? 어서 교실로 들어가는 게 좋겠는데.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 유진이 평생 써본 적 없는 수백 번의 연습 끝에 겨우 만들어낸 교사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학생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키가 멀대같이 크고 염색한 머리가 까치집처럼 솟은 학생이 삐딱하게 서서 유진을 비웃었다. 새로 왔나 봐? 냄새가 다른데. 서울 냄새. 그의 말에 주변 학생들이 킬킬거렸다. 유진은 당황하지 않은 척 다시 한번 말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하게 된 차유진 선생님이에요. 자, 이제 담배 끄고 교실로 돌아갈까? 그 순간 까치머리 학생이 한 걸음 다가왔다. 그리고는 유진의 얼굴 바로 앞에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었다. 콜록하고 기침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유진은 가까스로 참았다. 눈앞이 흐릿해질 정도의 독한 연기 속에서 학생의 경멸 어린 목소리가 들려왔다. 선생님, 여긴 그런 거 없어. 가르치고 싶으면 먼저 우리한테 배우는 게 순서일 텐데. 그 말을 끝으로 학생 무리는 유진을 밀치듯 지나쳐 교문 안으로 사라졌다. 어깨에 남은 불쾌한 감촉과 허공에 흩어지는 담배 연기를 보며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첫 만남부터 상상 이상이었다. 이곳은 학교가 아니었다. 양육강식의 법칙만이 존재하는 또 다른 세계, 새로운 지옥이었다. 교무실의 공기는 정체된 저수지처럼 무겁고 축축했다. 유진의 등장에 몇몇 교사들이 잠시 고개를 들었지만 이내 흥미를 잃은 듯 다시 자신들의 모니터와 서류 더미 속으로 파고들었다. 마치 수십 년 동안 같은 자리에 앉아 화석이 되어버린 사람들 같았다. 교감은 인자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는 체념과 무기력이 짙게 배어 있었다. 차유진 선생님 환영합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학교가 아시다시피 환경이 좀 거칠어서요. 교감의 말끝은 씁쓸하게 흐려졌다. 유진은 괜찮다는 듯 웃어 보였지만 교무실을 감도는 패배주의의 기운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그때 파티션 너머에서 한심하다는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또 왔구만. 열정 넘치는 신규. 한 달은 버티려나? 학생 주임인 오덕배 선생이었다. 기름진 머리카락, 늘어진 러닝셔츠가 비치는 와이셔츠,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동태눈. 그는 유진을 곁눈질로 훑어보며 비아냥거렸다. 차 선생, 괜히 애들한테 정의감 불태우지 마쇼.
여기 애들은 선생을 선생으로 안 봐. 그냥 좀 귀찮은 장애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니까. 괜히 엮였다가 다치는 거 한두 번 본 게 아니라고. 오 선생님 그만하시죠. 교감이 제지했지만 오 선생은 콧방귀를 뀌며 말을 이었다. 왜요, 교감 선생님? 틀린 말했습니까? 저 신규 선생도 알아야지. 여긴 교육 현장이 아니라 정글이라고. 살아남고 싶으면 그냥 죽은 듯이 숨만 쉬는 게 상책이야. 안 그래요? 오 선생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교무실의 침묵을 갈랐다. 누구 하나 반박하지 못했다. 그것이 무전공고의 현실이었고 그들 모두가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생존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유진은 자신의 자리에 앉아 짐을 풀었다. 책상 위에는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었고 이전 주인이 남기고 간 듯한 낡은 출석부가 놓여 있었다. 2학년 3반. 유진이 맡게 될 반이었다. 출석부를 넘기던 유진의 손가락이 한 이름 위에서 멈췄다. 이태호. 학생 기록부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화려한 징계 내역이 빼곡했다. 폭행, 갈취, 기물 파손하지만 처벌은 늘 교내 봉사나 특별교육 이수 따위의 솜방망이 처분으로 끝났다. 퇴학이나 전학 조치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방패가 그를 보호하고 있는 것 같았다. 이태호. 정문 앞에서 마주쳤던 무리에는 없던 이름. 하지만 유진은 직감했다. 그가 바로 이 지옥의 왕이라는 것을. 그때였다. 가방 깊숙한 곳에서 진동이 울렸다. 잠시 망설이던 유진은 교무실 구석으로 가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다. 액정에 뜬 최 실장이라는 이름이 심장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여보세요. 아가씨 잘 도착하셨습니까? 기름처럼 번들거리는 목소리. 유진이 가장 듣고 싶지 않은 그녀의 과거를 상징하는 목소리였다. 내 번호는 어떻게 알았어요?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요. 에이 아가씨. 서운하게 왜 그러십니까? 회장님께서 많이 걱정하십니다. 그런 촌구석에서 고생하는 거 아니냐고. 언제든 마음 바뀌면 돌아오라고 전해달라시는군요. 아가씨 자리는 항상 비어 있습니다. 아가씨 자리. 명동 독사를 조직 내에서 부르던 은어였다. 그 단어 하나가 유진의 위장을 경련하게 만들었다. 전 이제 그런 사람 아니에요. 다시는 이 번호로 연락하지 마세요. 유진은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날뛰고 있었다. 끊어버린 줄 알았던 과거의 사슬이 질기게 발목을 감아오는 듯 했다. 어둠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었다. 등 뒤에서 서늘한 그림자처럼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창밖으로 오후의 햇살이 비스듬히 쏟아져 들어왔지만 교무실 안의 그림자는 조금도 거치지 않았다. 유진은 2학년 3반 출석부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이 오히려 정신을 또렷하게 만들었다. 도망쳐온 이곳이 또 다른 지옥이라면 기꺼이 이 지옥의 밑바닥까지 내려가 주리라.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든 정면으로 마주해 주리라. 그것이 명동 독사가 아닌 교사 차유진으로서 스스로에게 내리는 첫 번째 과제였다. 첫 수업 시간. 2학년 3반 교실로 향하는 복도는 마치 전쟁터로 향하는 길처럼 길고 적막했다. 복도 양쪽 벽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낙서와 욕설이 가득했고 깨진 유리창은 테이프로 위태롭게 기워져 있었다. 유진은 심호흡을 하며 교실 문손잡이를 잡았다. 문을 열기 직전 안에서 들려오는 소라는 마치 야생동물들의 울음소리 같았다. 욕설과 웃음소리,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뒤섞여 있었다. 괜찮아, 넌 할 수 있어. 스스로를 다독이며 문을 열었을 때 유진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녀의 각오를 비웃기라도 하듯 처참했다. 교실 안은 자욱한 담배 연기로 가득 차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책상과 의자는 제자리를 벗어나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었고 학생들은 335 모여 카드 게임을 하거나 스마트폰으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게임에 열중하고 있었다. 교탁은 누군가의 발받침대가 되어 있었고 칠판에는 남성 성기를 희화화한 낯 뜨거운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이곳은 교실이 아니라 통제 불능의 아지트였다. 유진의 등장에도 소라는 잦아들지 않았다. 아니,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녀가 들어온 것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듯 했다.
유진은 교탁 앞으로 걸어가 헛기침을 했다. 자, 조용. 아무도 듣지 않았다. 유진은 다시 한번, 이번에는 복부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올린 목소리로 외쳤다. 조용히 하라고 했다. 순간 교실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 그 목소리에 담긴 서늘한 권위에 학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유진에게로 향했다. 그들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불쾌한 호기심이 떠올랐다. 그때 교실 맨 뒷자리 창가에 앉아있던 한 학생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다른 학생들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를 풍기는 소년. 단정하게 교복을 갖춰 입었지만 그 어떤 불량 학생보다도 위압적인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날카로운 눈매와 조각처럼 다듬어진 콧날. 무심한 듯하지만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 눈빛이 유진에게 향했다. 그가 바로 이태호였다. 이태호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모세의 기적처럼 그에게로 향하는 길이 열렸다. 그는 유유히 교탁 앞으로 걸어 나왔다. 마치 자신의 왕국을 순시하는 왕처럼. 그는 유진의 앞에 멈춰 서서 위아래로 그녀를 천천히 훑어보았다. 그 시선은 품평이라기보다는 해부에 가까웠다. 당신이 새로운 선생? 반말이었다. 유진은 지적하고 싶었지만 일단은 참았다. 그래, 내가 차유진 선생님이다. 그리고 넌 이태호겠지. 이태호는 흥미롭다는 듯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내 이름은 어떻게 알았지? 꽤 준비성이 철저한 모양인데. 담임이니까 당연히 알아야지. 담임이라. 이태호는 그 말을 곱씹더니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고는 유진의 어깨 너머 칠판에 그려진 음란한 낙서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저거 마음에 들어? 우리 반 애들이 특별히 환영 선물로 준비한 건데. 교실 곳곳에서 낄낄거리는 저열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명백한 성희롱이었다. 유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과거의 그녀였다면 망설임 없이 저 턱을 부수고 손가락을 분질러 놓았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안 된다. 그녀는 교사였다. 유진은 분노를 삼키고 최대한 평정을 가장하며 말했다. 수업 시작하기 전에 저것부터 지우는 게 좋겠구나. 그린 사람이 직접. 그 말에 이태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방금 전까지의 희롱 섞인 미소는 온데간데 없었다. 싫다면? 지우라고 했다. 팽팽한 긴장감이 교실을 감쌌다. 누구도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왕의 심기를 거스른 이방인. 학생들은 이제 곧 벌어질 일을 기대하며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태호는 한 걸음 더 다가왔다. 두 사람의 거리가 한 뼘도 채 되지 않았다. 이태호의 입에서 풍기는 옅은 담배 냄새가 유진의 코를 찔렀다. 그는 유진의 귓가에 다른 사람은 들을 수 없을 만큼 나지막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선생님, 몸매는 꽤 괜찮은 것 같은데. 얼마면 돼? 우리 아빠 돈 많아. 선생 월급보다는 훨씬 많이 줄 수 있을 텐데. 그것은 선을 넘은 도발이었다. 인격과 존재 자체를 모독하는 가장 저열한 방식의 공격. 유진의 눈동자가 순간 암흑처럼 깊어졌다. 그녀 안에 잠들어 있던 명동 독사가 꿈틀거리며 깨어나는 것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는 가까스로 이성의 끈을 붙잡았다. 여기서 폭발하면 모든 것이 끝이었다. 유진은 아무 말 없이 이태호를 노려보았다. 분노도 당황도 아닌 마치 심연을 들여다보는 듯한 그 깊고 서늘한 눈빛에 이태호는 순간 움찔했다. 어딘가 익숙하면서도 지독하게 위험한 짐승의 눈빛이었다. 이태호가 주춤한 그 찰나의 순간 그의 뒤에 있던 덩치 큰 학생이 상황 파악도 못하고 나섰다. 정문 앞에서 유진에게 연기를 뿜었던 까치머리였다. 야, 이태호한테 무슨 눈깔이야. 이 시발년이 진짜. 까치머리는 고함을 지르며 유진의 멱살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와이셔츠 단추가 뜯겨져 나가며 하얀 목덜미가 드러났다. 교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학생들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그들 역시 이것은 너무 나갔다고 생각하는 눈치였다. 하지만 누구 하나 그를 말리지 못했다. 이태호가 가만히 있었기 때문이다. 멱살을 잡힌 유진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자신을 잡고 있는 까치머리의 손목을
그리고 그 뒤에서 이 모든 것을 관망하는 이태호를 차례로 쳐다보았다. 그러고는 나지막이 하지만 교실 전체에 울릴 만큼 또렷하게 말했다. 이 손 안 놓으면 내 손 평생 못 쓰게 될 줄 알아. 그것은 협박이 아니었다. 사실을 고지하는 것에 가까운 감정 없는 목소리였다. 그 목소리에 담긴 섬뜩한 확신에 까치머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마치 불에 댄 듯 거칠게 유진의 멱살을 놓고 뒷걸음질 쳤다. 유진의 눈빛. 그것은 분명 교사의 눈빛이 아니었다. 죽음을 수없이 목격하고 또 행해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눈빛이었다. 유진은 뜯어진 셔츠를 아무렇지 않게 여미며 이태호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여기는 너희들만의 규칙이 있는 모양인데 나도 내 규칙이 있어. 내 첫 번째 규칙은 내 몸에 함부로 손대지 않는다는 거다. 두 번째는 내 앞에서 담배 피우지 않는다는 것. 유진은 까치머리가 떨어뜨린 담배를 발로 비벼 끄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세 번째. 지금부터는 내가 너희를 가르친다. 그녀는 교탁으로 돌아가 출석부를 펼쳤다. 교실은 여전히 침묵에 잠겨 있었다. 이태호는 무표정한 얼굴로 유진을 응시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예측할 수 없는 상대를 만났다는 것을 직감했다. 단순한 열정이나 정의감으로 무장한 교사가 아니었다. 그녀의 정체는 무엇일까? 저 담대함과 살기의 근원은 어디일까? 이태호의 마음속에 차유진이라는 이름 석자가 위험 신호처럼 각인되는 순간이었다. 그날 수업은 아무도 떠들지 않는 기묘한 분위기 속에서 끝이 났다. 하지만 이것은 평화가 아닌 더 큰 폭풍을 예고하는 폭풍전야의 고요함일 뿐이라는 것을 교실 안에 모두가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날 이후 2학년 3반에는 기묘한 대치 상태가 이어졌다. 학생들은 더 이상 유진에게 노골적으로 시비를 걸거나 수업을 방해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유진을 교사로 인정했기 때문이 아니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강적을 앞에 둔 맹수들의 탐색전과 같았다. 그들은 유진의 모든 말과 행동을 주시하며 그녀의 약점을 찾으려 애썼다. 그 중심에는 당연히 이태호가 있었다.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히 수업을 들었지만 그의 서늘한 시선은 단 한순간도 유진에게서 벗어나지 않았다. 유진 역시 정면 대결은 피했다. 멱살을 잡혔던 그날 순간적으로 명동 독사의 본능이 튀어나왔지만 그것이 해결책이 아님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힘으로 그들을 굴복시키는 것은 과거의 방식일 뿐이었다. 교사 차유진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 아이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그들 스스로 변화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유진은 관찰을 시작했다. 특히 이태호의 그림자처럼 붙어다니는 박시우라는 학생에게 주목했다. 시우는 이태호의 가장 충실한 오른팔처럼 보였다. 이태호의 말 한마디에 가장 먼저 움직였고 그의 심기를 거스르는 자를 처리하는 것도 언제나 시우의 몫이었다. 하지만 유진은 시우의 눈빛에서 가끔 스쳐 지나가는 미세한 흔들림을 포착했다. 이태호의 잔혹한 명령에 따르면서도 아주 짧은 순간 망설이거나 죄책감 어린 표정을 짓는 것을 몇 번이나 목격했다. 콘크리트처럼 단단해 보이는 그들의 세계에도 분명 균열은 존재했다. 박시우가 바로 그 첫 번째 균열의 시작점이 될 수 있었다. 기회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다. 점심시간 학교 뒤편 폐소각장에서 여러 명의 학생들이 한 학생을 둘러싸고 집단으로 구타하는 현장을 목격하게 된 것이다. 중심에는 이태호가 있었고 주먹을 휘두르는 것은 박시우와 다른 두 명의 학생이었다. 맡고 있는 학생은 다른 반 학생으로 이태호에게 밉보여 본보기로 당하는 중인 듯 했다. 그만! 유진의 외침에 시우의 주먹이 허공에서 멈칫했다. 이태호는 짜증스럽다는 표정으로 유진을 돌아보았다. 또 당신이야? 여긴 선생이 올 때가 아닐 텐데. 폭력 현장을 보고도 지나치는 게 교사라면 난 교사 자격이 없겠지. 모두 멈춰. 유진의 단호한 태도에 이태호는 피식 웃으며 시우에게 턱짓했다. 계속해. 시우는 망설였다. 그의 눈이 유진과 이태호 사이를 불안하게 오갔다. 뭐해, 박시우.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이태호의 목소리에 냉기가 어렸다. 결국 시우는 입술을 깨물고 다시 주먹을 들었다.
바로 그 순간 유진이 시우의 팔을 잡았다. 강철처럼 단단하지만 아프지 않게 제지하는 힘이었다. 이 이상은 안 돼. 이거나. 시우가 팔을 뿌리치려 했지만 유진의 손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유진은 시우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내 주먹이 향하는 곳이 정말 저 아이가 맞아? 아니면 너 자신이야? 무슨 소리야? 시우는 당황하며 소리쳤지만 그의 눈동자는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유진의 말은 그의 가장 깊은 곳을 꿰뚫고 있었다. 결국 이태호는 흥이 깨졌다는 듯 혀를 차며 자리를 떴다. 왕이 사라지자 다른 학생들도 뿔뿔이 흩어졌다.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는 학생과 멍하니 서 있는 시우, 그리고 그의 팔을 잡고 있는 유진만이 남았다. 그날 오후 유진은 양호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시우를 찾아갔다. 주먹을 휘두르다 벽에 부딪힌 듯 그의 손등은 시퍼렇게 멍들고 긁혀 있었다. 유진은 말없이 다가가 구급상자에서 연고와 붕대를 꺼내 그의 상처를 치료해주기 시작했다. 시우는 거칠게 손을 빼려 했지만 유진의 차분한 손길에 이내 저항을 멈췄다. 왜 이러는데요? 아파 보이니까. 내가 때린 놈은 더 아파요. 그런데 왜 나한테? 그 아이 상처는 양호 선생님이 치료해 주실 거고 내 상처는 내가 치료해 주면 되니까. 유진은 조심스럽게 상처에 연고를 바르며 나지막이 말했다. 나도 너만 할 때가 있었어.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무서운 사람 옆에 붙어 있으면 나도 강해지는 줄 알았지. 그 사람이 시키는 일은 뭐든 했어. 그게 의리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야 내 존재 가치가 증명된다고 믿었거든. 유진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그녀는 시우의 눈을 보지 않고 그의 상처에 집중하며 말을 이었다. 근데 아니었어. 난 그냥 그의 가장 날카로운 칼, 가장 편리한 도구였을 뿐이야. 내 손에 피를 묻힐수록 내 영혼은 텅 비어갔지. 결국 남은 건 상처뿐인 몸하고 후회밖에 없더라. 그것은 그녀의 과거에 대한 첫 번째 고백이었다. 명동 독사의 이야기가 아닌 방황했던 한 인간의 솔직한 이야기. 시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붕대가 감긴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는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 이태호의 충실한 개가 되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던 자신의 비참함을 눈앞에 이 선생은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의 상처를 알아봐 준 것이다. 시우의 변화는 미미했지만 분명했다. 그는 여전히 이태호의 곁에 있었지만 예전처럼 무조건적으로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 이태호가 부당한 지시를 내릴 때마다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했고 가끔은 조용히 그의 지시를 외면하기도 했다. 이태호는 이 변화를 즉각 알아차렸다. 자신의 가장 완벽한 도구가 멋대로 삐걱거리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시우를 향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고 둘 사이에는 차가운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유진의 작은 승리는 그러나 더 큰 위협을 불러왔다. 그녀가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보고는 곧장 이태호의 아버지, 무전공고의 실질적인 주인인 이강철 회장의 귀에 들어갔다. 며칠 후 교감은 사색이 된 얼굴로 유진을 교무실로 불렀다. 차 선생님, 이강철 회장님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선생이 학교 분위기를 해치고 있으니 알아서 정리하라고 하시더군요. 동시에 끊었던 번호로 다시 한번 최 실장의 전화가 걸려왔다. 이번에는 그의 목소리에 웃음기가 사라져 있었다. 아가씨, 회장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조용히 짐 싸서 올라오시죠. 계속 거기서 애들 소꿉놀이에 끼어 있다가는 아가씨의 과거가 그 동네 전체에 아주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부의 압박과 외부의 협박. 학교라는 작은 왕국과 그녀를 쫓는 거대한 과거의 그림자가 동시에 유진의 목을 조여오기 시작했다. 콘크리트에 작은 균열을 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 대가는 상상 이상으로 혹독했다. 유진은 창밖으로 운동장을 내려다보았다. 혼자 벤치에 앉아 멍하니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는 박시우의 모습이 보였다. 그 작은 변화의 불씨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녀는 여기서 물러설 수 없었다. 이 지옥에서 그녀는 기꺼이 악마와 맞서 싸워야만 했다. 박시우의 흔들림은 이태호에게 패배감과 분노를 동시에 안겨주었다.
자신의 가장 완벽한 통제 시스템에 바이러스가 침투한 듯한 불쾌감. 이태호는 이 모든 혼란의 근원인 차유진을 무너뜨려야겠다고 결심했다. 하지만 성급하게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그는 아버지 이강철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 정글의 법칙을 만든 실질적인 포식자에게. 며칠 뒤 학교는 발칵 뒤집혔다. 교무회의 시간 교감이 떨리는 목소리로 학교 발전 기금에 대한 안건을 꺼냈다. 이강철 회장이 운영하는 진화건설에서 거액의 기부금을 약정했다는 소식이었다. 교사들의 얼굴에 잠시 화색이 돌았지만 교감의 다음 말에 공기는 다시 차갑게 식었다. 단 조건이 하나 붙었습니다. 학교의 면학 분위기를 저해하는 요소를 자체적으로 정화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면학 분위기 저해 요소. 그 단어가 누구를 지칭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모든 교사의 시선이 흘끔거리며 유진에게로 향했다. 대놓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눈빛은 하나같이 당신 때문에 이게 무슨 난리냐 제발 조용히 사라져 달라고 외치고 있었다. 오덕배 선생은 노골적으로 혀를 차며 유진을 쏘아보았다. 압박은 교묘하고 집요하게 시작되었다. 유진에게 배정되던 보충 수업이 슬그머니 다른 교사에게 넘어갔고 그녀가 제출한 교육 계획안은 번번이 현실성 부족이라는 이유로 반려되었다. 그녀는 교무실 안의 투명 인간이 되어갔다. 이태호의 반격은 교실 안에서 더욱 잔인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는 흔들리는 박시우를 본보기로 삼아 자신의 권력을 재확인하기로 마음먹었다. 점심시간 후 모두가 나른함에 젖어 있을 때였다. 이태호가 교실 뒤편에서 소란을 피우던 한 학생의 멱살을 잡고 교탁 앞으로 끌고 나왔다. 이 새끼가 내 지갑에서 돈을 훔쳐갔어. 아, 아니야. 태호야, 내가 아니야. 학생은 필사적으로 부인했지만 이태호의 눈에는 자비가 없었다. 그는 겁에 질린 학생을 바닥에 내팽개친 뒤 박시우를 불렀다. 박시우, 내가 처리해. 버릇을 고쳐놔야지. 교실의 모든 시선이 시우에게 쏠렸다. 잔혹한 공개 재판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었다. 자신에게 충성을 증명하라는 이태호의 명령이자 차유진에게 기우는 시우의 마음을 짓밟으려는 의도적인 함정이었다. 시우는 주먹을 쥔 채 망설였다. 그의 시선이 바닥에 쓰러진 친구와 교실 문가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유진, 그리고 싸늘하게 자신을 응시하는 이태호 사이를 오갔다. 뭐해? 이제 내 말은 개 조주로 들리나 보지. 이태호의 목소리에 살기가 어렸다. 여기서 거역하면 자신 또한 저렇게 될 것이라는 공포가 시우의 온몸을 올감했다. 결국 시우는 눈을 질끈 감고 쓰러진 학생에게 다가갔다. 하지만 그의 발길질은 예전처럼 날카롭지 못했다. 망설임과 죄책감이 가득 담긴 무의미한 몸짓에 가까웠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이태호는 실소했다. 그만. 병신같이 그게 뭐냐? 그는 시우를 밀치고 직접 학생의 머리채를 잡았다. 바로 그때 유진이 교실 안으로 들어섰다. 거기까지. 아, 주인공은 늘 마지막에 등장하시나? 이태호는 머리채를 잡은 채 유진을 비웃었다. 유진은 그의 도발에 응하지 않고 대신 겁에 질린 시우를 바라보며 말했다. 시우야. 저 아이를 때리는 게 정말 내가 원하는 일이야? 그녀의 질문은 시우의 심장을 관통했다. 이태호는 유진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더욱 비열하게 웃었다. 원하고 말고가 어디 있어. 그냥 하는 거지. 안 그래, 박시우? 넌 내 개잖아. 짖으라면 짖고 물라고 하면 무는 거. 그게 내 역할 아니었나? 모욕적인 말에 시우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유진은 이태호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이태호. 진정한 리더는 자기 사람을 부러뜨려서 힘을 증명하지 않아. 그건 그냥 겁쟁이들이나 하는 짓이지. 겁쟁이. 그 한마디에 이태호의 표정이 뱀처럼 차가워졌다. 그의 가장 깊은 자존심을 건드린 말이었다. 그는 잡고 있던 머리채를 거칠게 놓아버리고 유진에게 다가왔다.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내가 한 짓을 말했을 뿐이야. 공포로 세운 왕국은 아주 작은 용기 앞에서도 쉽게 무너지는 법이거든. 두 사람 사이에 불꽃이 튀었다. 그때 교실 밖이 소란스러워지며 한 교사가 다급하게 유진을 불렀다.
차 선생님, 이사장님 아니 이강철 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교문 앞에 차 대기하고 계세요. 이강철. 그 이름이 나오자 교실 안의 공기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이태호의 입가에 승자의 미소가 걸렸다. 이제 게임은 끝났다는 표정이었다. 교문 앞에는 번쩍이는 검은색 세단이 위압적으로 서 있었다. 뒷좌석의 창문이 소리 없이 내려가자 잘 다려진 양복을 입은 중년 남성의 모습이 드러났다. 이태호의 날카로운 눈매와 상대를 압도하는 기운을 그대로 물려준 남자 이강철이었다. 그는 부드럽게 웃으며 유진에게 말했다. 차유진 선생님 되시죠? 타시죠.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었다. 차 안은 값비싼 가죽 냄새로 가득했다. 이강철은 와인이라도 권할 것처럼 우아한 태도로 입을 열었다. 우리 태호 문제하죠. 선생으로서 고충이 많으실 겁니다. 가르치는 과정일 뿐입니다. 하하, 과정이라. 좋습니다. 그 열정 높이 삽니다. 이강철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다. 그래서 말인데 그 열정 다른 곳에서 펼쳐보는 건 어떻습니까? 서울에 제가 아는 사립학교가 있는데 자리 하나 마련해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위로금도 섭섭지 않게 챙겨드리지요. 이 정도면 괜찮은 제안 아닙니까? 회유와 협박이 정교하게 섞인 제안. 유진은 창밖을 보며 대답했다. 저는 이 아이들을 떠날 수 없습니다. 제 학생들입니다. 그 대답에 이강철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정색하며 유진을 쏘아보았다. 차 선생. 똑똑한 여자인 줄 알았는데 좀 답답한 구석이 있구만. 내가 지금 당신한테 기회를 주는 거요. 내 아들, 내 학교에서 당신이 뭘 어쩌겠다고. 쥐뿔도 없는 열정 하나로 버티시겠다? 그 오만함 내가 아주 싫어하는 종류의 것인데. 차가 학교 앞에 멈췄다. 이강철은 마지막 말을 던졌다. 내일까지 생각할 시간을 주지. 내 제안을 거절한다면 후회하게 될 거요. 선생으로서 당신이 가진 그 하찮은 자부심부터 시작해서 당신이란 인간 자체를 내가 조각조각 부숴버릴 테니. 명심하시오. 차에서 내린 유진의 등 뒤로 세단은 소리 없이 미끄러져 사라졌다. 회장님의 그림자는 생각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어두웠다. 이제 이 싸움은 단순히 불량 학생들을 선도하는 문제가 아니었다. 이 도시를 지배하는 거대한 권력과의 정면 대결이 되어버렸다. 이강철과의 만남 이후 유진은 완벽한 고립 상태에 빠졌다. 교사들은 그녀를 전염병 환자처럼 피했고 교감은 더 이상 그녀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학교라는 시스템 전체가 그녀를 거부하고 밀어내고 있었다. 2학년 3반 교실의 공기도 다시 얼어붙었다. 이태호는 유진을 없는 사람 취급했고 학생들은 왕의 눈치를 보며 숨을 죽였다. 박시우는 다시 깊은 침묵 속으로 들어갔다. 유진이 간신히 만들어낸 작은 균열은 거대한 콘크리트 벽에 의해 다시 메워지는 듯했다. 모두가 그녀가 곧 떠날 것이라 예상했다. 굴복하거나 혹은 쫓겨나거나. 하지만 유진은 포기하지 않았다. 정면 돌파가 막혔다면 다른 길을 찾아야 했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큰 약점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것, 바로 과거의 상처를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유진은 더 이상 전체를 향해 외치지 않았다. 대신 무리의 가장자리에 있는 아이들에게 다가가기 시작했다. 이태호의 폭력과 위세에 눌려 어쩔 수 없이 복종하지만 그늘 속에서 남몰래 신음하는 아이들. 유진은 그들의 언어로 말을 걸기로 했다. 그것은 바로 상처의 언어였다. 첫 번째 대상은 최민준이라는 학생이었다. 늘 구석에서 조용히 그림만 그리던 아이. 그는 이태호 무리의 주요 괴롭힘 대상 중 하나였다. 어느 날 방과 후 유진은 혼자 교실에 남아 찢어진 스케치북을 붙이고 있는 민준에게 다가갔다. 그림 멋지네. 이걸 그리는 동안에는 다른 생각을 잊을 수 있니? 민준은 경계하며 고개를 숙였다. 유진은 그의 옆자리에 조용히 앉았다. 나도 그랬어. 너무 무섭고 모든 게 엉망진창일 때 그냥 한 가지에만 미친 듯이 몰두했지. 칼을 닦는다거나 운동을 한다거나. 그걸 하는 동안에는 내가 얼마나 비참한지 잠시 잊을 수 있었거든. 민준이 놀라 고개를 들었다.
선생의 입에서 나온 칼이라는 단어는 너무나도 이질적이었다. 유진은 씁쓸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다. 강한 척하는 사람일수록 속은 더 겁쟁이인 경우가 많아. 자기가 약하다는 걸 들킬까봐 다른 사람을 더 아프게 짓밟는 거지. 그 상처를 보고 안도하면서. 그러니까 민준아, 내가 약해서 괴롭힘을 당하는 게 아니야. 그들이 약하기 때문에 너를 괴롭히는 거야. 유진은 자신의 과거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말과 눈빛에는 상처를 겪어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이해와 공감이 담겨 있었다. 그날 이후 민주는 유진을 대하는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졌다. 유진의 접근은 계속되었다. 부모님의 불화로 잦은 가출을 일삼는 학생에게는 집이라는 공간이 얼마나 지옥 같을 수 있는지에 대해 자신의 경험을 빗대어 이야기해 주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자해를 하는 학생의 팔에 남은 흉터를 보고는 살아남기 위해 새긴 훈장이네. 나도 많아, 그런 거. 라며 담담하게 위로했다. 그녀의 상처의 언어는 아이들의 가슴에 파고들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차유진이라는 선생에게서 권위나 가르침이 아닌 동질감과 위로를 받았다. 이태호의 폭력적인 통치 아래서는 결코 느껴볼 수 없었던 종류의 유대감이었다. 반의 분위기는 눈에 띄지 않게 하지만 분명히 변하고 있었다. 이태호가 누군가를 괴롭히려 할 때 예전처럼 동조하며 웃는 아이들의 수가 줄었다. 대신 못 본 척 고개를 돌리거나 조용히 자리를 피하는 아이들이 늘어났다. 거대한 댐을 무너뜨리는 것은 거창한 폭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균열들이다. 박시우는 이 모든 변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혼란에 빠졌다. 그는 유진이 아이들에게 어떤 식으로 다가가는지, 그리고 그 아이들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똑똑히 보고 있었다. 유진의 방식은 이태호의 방식과 정반대에 있었다. 하나는 공포로 억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상처를 보듬어 연대하는 것이었다. 시우는 자신이 평생 전부라고 믿었던 힘의 논리가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이태호 역시 이 변화를 감지했다. 자신의 명령이 예전처럼 즉각적으로 먹혀들지 않았다. 아이들의 눈에서 절대적인 공포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미미한 저항과 회피의 기색이 엿보였다. 그는 미치도록 화가 났다. 자신의 왕국이 보이지 않는 적에 의해 잠식당하는 기분이었다. 그는 이 모든 변화의 배후에 차유진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를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었다. 그녀의 위선을 벗겨내고 그녀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을 한 번에 무너뜨릴 가장 확실한 방법이 필요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이태호가 유진을 찾아왔다. 그의 얼굴에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선생님, 요즘 애들한테 좋은 이야기 많이 들려주신다면서요? 상처가 어쩌고 위로가 어쩌고. 아주 성년합셨네. 내가 무슨 말을 하든 폭력으로 아이들을 지배하는 것보다는 나을 거다. 폭력? 그게 이 바닥의 룰이야. 선생님처럼 고상한 말로는 아무것도 못 받고.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말이야. 이태호는 유진의 책상 위로 스마트폰 하나를 툭 던졌다. 선생님의 그 많다던 상처는 도대체 누구한테 받은 겁니까? 아니면 누구한테 준 겁니까? 스마트폰 화면에는 사진 한 장이 떠 있었다. 어두운 조명 아래 등 전체에 꿈틀거리는 거대한 뱀 문신을 한 여자의 뒷모습. 그 여자의 서늘한 눈매가 거울을 통해 비치고 있었다. 그 얼굴은 바로 몇 년 전의 차유진 자신이었다. 유진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심장이 멎는다는 것은 비유가 아니었다. 이태호가 던진 스마트폰 화면을 본 순간 유진은 실제로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과거를 묻기 위해 발버둥 쳤던 모든 시간이 수포로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화면 속의 명동 독사는 차갑게 웃으며 교사 차유진을 비웃고 있었다. 표정을 보니 모르는 사진은 아닌가 보네. 이태호의 목소리는 승리감에 취해 있었다. 그는 유진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비밀을 파헤친 포식자였다. 이강철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지. 당신을 조각조각 부숴버릴 거라고. 이게 그 시작이야. 이태호는 자신의 아버지가 유진의 뒷조사를 위해 흥신소뿐만 아니라 서울의 어두운 세계에까지 손을 뻗었음을 암시했다. 돈과 권력이면 불가능한 것은 없었다. 유진이 그토록 벗어나고 싶어 했던 과거의 인물, 최 실장의 배신이 불 보듯 뻔했다.
조직은 의리가 아닌 이익으로 움직이는 곳이었고 이강철 회장이 제시한 돈은 낡은 의리 따위는 가볍게 무시할 수 있을 만큼 달콤했을 것이다.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퍼져나갔다. 이태호는 사진 한 장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더 확실하고 더 자극적인 방식으로 유진을 공개 처형하기로 계획했다. 그는 학교의 문제아들을 익명으로 인터뷰한 기사처럼 꾸민 유인물을 만들어 학교 곳곳에 뿌렸다. 충격 단독. 무전공고 신임 여교사 알고 보니 전설의 조폭 명동 독사? 자극적인 헤드라인 아래에는 유진의 과거 행적들이 과장과 허위 사실을 뒤섞어 적혀 있었다. 살인, 마약, 성상납 온갖 추악한 단어들이 그녀의 이름 위에 덧칠해졌다. 유진이 아이들에게 해주었던 상처의 언어는 순식간에 조폭의 자기 미화로, 위로는 가스라이팅으로 둔갑했다. 학교는 벌집을 쑤신 듯 시끄러워졌다. 학생들은 충격과 배신감 그리고 저열한 호기심에 휩싸여 유진을 힐끔거렸다. 그녀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던 아이들조차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피했다. 존경과 연민의 대상이었던 선생님이 하루아침에 괴물 같은 범죄자가 되어버린 것이다. 박시우는 굳은 얼굴로 유진을 찾아왔다. 선생님, 이게 다 뭐예요? 사실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유진은 차마 입을 열 수 없었다. 사실과 거짓이 교묘하게 뒤섞인 저 악의적인 글 앞에서 어떤 해명도 변명이 될 뿐이었다. 그녀의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인 시우의 얼굴에 깊은 실망감이 스쳐 지나갔다. 공개 처형의 날이 밝았다. 월요일 아침 전교생이 강당에 모이는 조회 시간이었다. 교장의 훈화가 끝나고 모두가 지루함에 몸을 비틀고 있을 때 갑자기 강당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정면에 대형 스크린이 켜졌다. 이태호가 방송실을 장악한 것이다. 스크린에 처음 나타난 것은 이태호가 유진에게 보여주었던 뱀 문신을 한 유진의 사진이었다. 학생들 사이에서 경악의 탄성이 터져나왔다. 곧이어 유진이 과거 조직원들과 함께 있는 사진들, 경찰서 앞에서 찍힌 흐릿한 사진들이 차례로 나타났다. 결정적으로 최 실장이 돈을 받고 녹음한 듯한 음성 파일이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차유진이? 아, 우리 독사 아가씨 말입니까? 하, 그 양반 손에 안 죽어나간 놈이 없지. 사람 패는 건 예술이야, 예술. 그런 사람이 애들을 가르친다고.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네. 모든 증거가 차유진을 향하고 있었다. 교사들은 경악했고 학생들은 술렁였다. 이태호가 마이크를 잡고 무대 위로 올라섰다. 그는 의기양양하게 스크린 속 유진의 사진을 가리키며 외쳤다.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이 믿었던 차유진 선생의 진짜 모습입니다. 우리를 위하는 척, 상처를 이해하는 척했던 위선자. 살인과 폭력을 일삼던 전과자. 이런 괴물이 어떻게 신성한 학교에서 교편을 잡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태호의 선동에 학생들은 동요했다. 나가라. 조폭은 꺼져라. 하는 야유가 강당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유진은 단상 아래 그 모든 비난과 경멸의 시선을 한몸에 받으며 서 있었다.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스크린의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하얗게 비추었다. 마치 취조실의 조명 같았다. 교사로서 쌓아 올렸던 모든 것, 아이들과 나누었던 작은 교감, 그리고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이 산산조각 나 먼지처럼 흩어지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시간마저 멈춘 듯한 절대적인 고독. 명동 독사라는 과거의 망령이 교사 차유진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기 위해 그녀의 목을 조르고 있었다. 절망의 가장 깊은 밑바닥.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오직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녀 자신만이 홀로 서 있을 뿐이었다. 강당의 공기는 혐오와 경멸로 질식할 것 같았다. 스크린의 불빛은 낙인처럼 유진의 얼굴에 새겨졌고 사방에서 쏟아지는 야유는 날카로운 유리 파편이 되어 심장을 긁어댔다. 교장은 이미 사색이 되어 단상 위로 올라올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당장 그녀의 직위를 해제하고 이 끔찍한 스캔들을 덮어버려야 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유진은 생각했다. 도망쳐온 이곳에서조차 과거의 망령에게 결국 잡아먹히는구나. 그때였다.
그 모든 소음과 혼란을 가르는 작지만 또렷한 목소리 하나가 침묵을 갈랐다. 아니야. 모두의 시선이 목소리가 시작된 곳으로 향했다. 강당 구석, 늘 고개를 숙이고 다니던 최민준이었다. 이태호 무리에게 스케치북을 찢기고 빵 셔틀을 당하면서도 아무 말 못하던 바로 그 아이. 민준은 자리에서 일어선 채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처음으로 두려움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담고 있었다. 사실이 아니라고. 저건 전부 다가 아니야. 이태호가 마이크에 대고 비웃었다. 뭐야, 최민준? 찐따가 갑자기 용기라도 생겼냐? 너도 저 조폭한테 세뇌라도 당했어? 민준은 이태호를 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단상 아래 홀로 서 있는 유진을 향해 있었다. 선생님은 나한테 처음으로 말해줬어. 내 잘못이 아니라고.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 괴롭히는 놈들이 비겁한 거라고 처음으로. 민준은 울먹이며 품에서 낡은 스케치북을 꺼내 들었다. 유진이 함께 테이프로 붙여주었던 바로 그 스케치북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었다. 짓밟혔던 자존심이자 다시 일어서게 해준 희망의 증거였다. 민준의 작은 용기는 기폭제가 되었다. 그의 옆에 앉아있던 부모의 불화로 가출을 일삼던 학생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한테도 집이 지옥 같을 수 있다는 거 이해해준 사람은 선생님뿐이었어요. 한 명, 또 한 명. 유진의 상처에 언어가 닿았던 아이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들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한데 모여 거대한 파도가 되어 강당을 채우던 야유의 목소리를 잠재우기 시작했다. 그들은 유진의 과거를 부정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가 자신들에게 어떤 존재였는지를 증언했다. 선생님 덕분에 저 다시 학교 나왔어요. 싸움밖에 모르던 저한테 다른 길도 있다고 말해줬어요. 내 팔에 있는 상처 보고 훈장이라고 해줬어요. 유일하게. 그 모든 목소리의 파도가 향하는 끝에서 마침내 박시우가 일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배신감과 혼란 대신 무언가를 결심한 자의 단단함이 서려 있었다. 그는 강당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이태호를 똑바로 보며 외쳤다. 이태호. 선생님 말이 맞았어. 진짜 겁쟁이는 너야. 넌 내가 만든 공포가 사라질까봐 두려운 것뿐이라고. 시우의 외침은 결정타였다. 이태호의 완벽한 시나리오는 완전히 붕괴했다. 자신의 공개 처형식이 역으로 차유진의 진심을 증명하는 자리가 되어버린 것이다. 당황한 이태호는 이성을 잃고 본성을 드러냈다. 닥쳐. 이 배신자 새끼들. 너희들 전부 다 죽었어. 그의 노골적인 협박은 오히려 학생들의 마음에 불을 질렀다. 이태호가 휘두르는 힘의 본질이 공포와 폭력뿐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었다. 강당을 가득 채웠던 야유는 이제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혼란스러운 침묵과 이태호를 향한 경멸, 그리고 단상 아래의 유진을 향한 복잡한 시선만이 남았다. 교장은 단상 위로 올라오려던 발걸음을 멈춘 채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교사 생활 수십 년 만에 처음 보는 일이었다. 문제아들의 반란이 아닌 한 사람의 교사를 지키기 위한 학생들의 진심 어린 외침. 유진은 고개를 들어 자신을 위해 목소리를 내어준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민준이, 시우가, 그리고 이름 모를 수많은 아이들이 그녀를 보며 서 있었다. 그들의 눈빛 속에서 유진은 희망을 보았다. 절망의 가장 깊은 밑바닥이라고 생각했던 이곳에서 아이들이 내려준 가느다란 동아줄이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구원의 눈물이었다. 조회는 대혼란 속에서 끝났다. 이강철 회장의 압박과 학생들의 집단적인 저항 사이에서 교장과 교감은 전례 없는 딜레마에 빠졌다. 결국 그들은 유진에게 일주일의 시간을 주었다. 명시적인 유예 기간이라기보다는 이 폭풍이 잦아들 때까지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무언의 결정이었다. 학교의 권력 구도는 격변을 맞았다. 이태호의 왕국은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더 이상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박시우는 완전히 그에게 등을 돌렸고 공포에 묶여있던 아이들은 이제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교실 복도를 걸어가는 이태호의 등은 처음으로 외로워 보였다. 그날 하교 후 박시우는 이태호를 찾아갔다.
둘은 아무도 없는 옥상에서 마주 섰다. 이제 끝내자, 이태호. 시우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이태호는 비웃었다. 뭐가? 내가 저 조폭년 편에 붙어서 왕이라도 된 것 같아? 아니, 난 그냥 박시우로 살려고. 더 이상 내게 노릇은 안 해. 너도 그만해. 내가 하는 짓 힘자랑이 아니라 그냥 발악으로밖에 안 보여. 이 새끼가 진짜. 이태호의 주먹이 날아들었지만 시우는 피하지 않고 그 주먹을 온몸으로 받아냈다. 입가에서 피가 터졌지만 시우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때려. 마음껏 때려. 근데 그래도 아무것도 안 변해. 넌 이제 혼자야. 시우는 그 말을 남기고 옥상을 떠났다. 홀로 남은 이태호는 분노에 찬 간을 발로 걷어찼다. 하지만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다. 처음 느껴보는 완벽한 고립감이었다. 패배감에 젖어 집으로 돌아간 이태호를 맞이한 것은 아버지 이강철의 싸늘한 분노였다. 그는 아들의 상처 따위에는 관심도 없다는 듯 재떨이에 시가를 비벼 끄며 말했다. 고작 계집 하나 처리 못해서 이 난리를 만들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학교 하나 제대로 장악 못하는 놈한테 내가 뭘 믿고 회사를 물려주지? 아버지의 질책은 늘상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이태호는 아버지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깨달았다.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라 자신의 왕국을 물려받을 후계자,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킬 도구. 마치 자신이 박시우를 대했던 것처럼. 순간 이태호의 머릿속에 차유진의 목소리가 스쳐 지나갔다. 진정한 리더는 자기 사람을 부러뜨려서 힘을 증명하지 않아. 그동안 비웃었던 그 말이 이제는 진실이 되어 자신의 목을 조여왔다. 자신과 아버지는 똑같은 사람이었다. 처음이었다. 이태호가 아버지에게 반항한 것은 제가 뭘 어쨌다고요. 아버지야말로 돈으로 다 해결될 줄 알았잖아요. 근데 아니었잖아요. 뭐? 이강철의 눈이 사납게 번뜩였다. 하지만 이태호는 멈추지 않았다. 본물 터진 듯 속마음을 쏟아냈다. 차유진 선생, 그 여자는 적어도 우릴 사람으로 봤어요. 아버지처럼 날 부속품 취급하지 않았다고. 아버지는 평생 이해 못해. 힘하고 돈 말고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짝. 이강철의 손바닥이 이태호의 뺨을 거세게 후려쳤다. 하지만 이태호는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았다. 그는 붉게 부어오른 뺨을 움켜쥔 채 아버지를 노려보았다. 증오와 경멸, 그리고 아주 약간의 연민이 뒤섞인 눈빛이었다. 차라리 잘 됐네요. 전 절대로 아버지처럼은 안 살 겁니다. 이태호는 그 말을 끝으로 집을 뛰쳐나갔다. 홀로 남은 이강철은 아들이 사라진 문을 보며 망연자실했다. 그가 수십 년에 걸쳐 쌓아 올린 완벽한 통제의 성에 가장 믿었던 아들이 거대한 균열을 내고 뛰쳐나간 것이다. 회장님의 그림자는 아들의 반항 앞에서 힘없이 흔들리고 있었다. 이태호라는 거대한 폭풍이 사라진 2학년 3반에는 어색하지만 새로운 공기가 감돌았다. 더 이상 누구도 눈치를 보지 않았고 폭력의 위협도 없었다. 하지만 구심점을 잃은 교실은 어딘가 허전하고 무기력했다. 그때 박시우가 나섰다. 우리 뭐라도 하자. 일주일의 유예 기간이 끝나고 유진이 교실로 돌아온 날이었다. 유진은 교탁 앞에 서서 어떤 변명도 없이 자신의 과거를 정면으로 마주했다. 여러분, 스크린에서 본 것들 대부분 사실입니다. 저는 과거에 용서받지 못할 잘못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저는 그 과거에서 도망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제가 도망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과거와 정면으로 마주하게 해주었습니다. 유진은 학생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내가 누구였는지가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인지를 봐주어서 고맙습니다. 교사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여러분에게 정말 고맙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고백과 사과는 아이들의 마음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의심의 벽까지 허물어버렸다. 그때 박시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선생님, 저희가 선생님을 지킨 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저희를 지켜주셨으니까 저희도 그랬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 교실을 지킬 차례예요.
시우의 제안으로 2학년 3반 바로 세우기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가장 먼저 시작한 일은 교실 대청소였다. 누군가 칠판에 그려진 낯 뜨거운 낙서를 지웠다. 이태호의 흔적이 가장 많이 남아있던 뒷자리 책상의 욕설을 사포로 밀어냈다. 깨진 유리창을 새 것으로 갈아 끼우고 벽에 가득했던 낙서를 하얀 페인트로 덮었다. 처음에는 시우와 민준을 비롯한 몇몇 학생만이 참여했다. 하지만 그들의 모습에 방관하던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씩 동참하기 시작했다. 페인트를 칠하고 쓰레기를 치우고 삐걱거리는 사물함을 고쳤다. 그 과정에서 아이들은 처음으로 웃고 떠들고 협동했다. 그것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었다. 과거의 상처와 오물을 씻어내고 새로운 공간과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신성한 의식과도 같았다. 이 놀라운 변화를 가장 충격적으로 지켜본 것은 학생 주임 오덕배였다. 그는 어느 날 오후 왁자지껄한 소리에 이끌려 2학년 3반을 찾아왔다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지옥의 아수라장이었던 그 교실에서 아이들이 땀 흘리며 함께 페인트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중심에는 붓을 들고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는 차유진이 있었다. 오덕배는 헛기침을 하며 유진에게 다가갔다. 차 선생, 이게 다 무슨. 보시다시피 대청소 중입니다. 오 선생님도 한 손 거두시겠어요? 유진이 장난스럽게 페인트 붓을 내밀었다. 오덕배는 잠시 망설이더니 피식 웃으며 말했다. 미친 여자. 진짜 해낼 줄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냉소가 없었다. 경이로움과 아주 약간의 존경심이 섞여 있었다. 2학년 3반에서 시작된 변화의 바람은 곧 무전공고 전체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2달의 시간이 흘렀다. 무전공업 고등학교는 기적처럼 변해 있었다. 복도를 뒤덮었던 낙서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학생들이 직접 그린 밝은 벽화가 자리 잡았다. 교내 폭력 사건은 단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고 오히려 기초 학력 미달 학생들을 위한 자발적인 스터디 그룹까지 생겨났다. 쇠락한 항구 도시의 흉물이었던 학교는 이제 도시의 작은 희망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차유진과 2학년 3반 학생들이 있었다. 집을 나갔던 이태호는 며칠 뒤 조용히 학교로 돌아왔다. 그는 예전의 왕이 아니었다. 말이 없고 무뚝뚝했지만 묵묵히 교실 청소에 참여하고 시우의 지시에 군말 없이 따랐다. 아이들은 그를 어색해했지만 누구도 과거를 들추어내지 않았다. 어느 날 이강철 회장이 다시 학교를 찾아왔다. 교사들은 긴장했지만 그의 모습은 예전과 달랐다. 그는 교장실이 아닌 운동장 벤치에 앉아 아들 이태호를 불렀다. 아들은 묵묵히 다가와 그의 옆에 앉았다. 한참의 침묵 끝에 이강철이 입을 열었다. 다시는 집에 안 들어올 거냐? 생각해 볼게요. 그래. 그것이 전부였다. 아버지는 아들의 어깨를 투박하게 한번 툭 치고는 검은 세단을 타고 떠났다. 완벽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얼음벽이 녹기 시작하는 순간이었다. 이강철은 더 이상 학교에 압력을 넣지 않았다. 유진에게도 마지막 인사가 찾아왔다.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 최 실장이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기름기 대신 낯선 피로감이 묻어 있었다. 나다. 다 끝났다. 이강철 회장도 손 뗐고 서울의 형님도 아가씨는 이제 그냥 거기서 살라고 전화란다. 그게 아가씨가 찾은 진짜 인생 같다고. 다시는 찾지 마라 유진아. 툭 전화가 끊겼다. 아가씨도 독사도 아닌 유진아라는 마지막 한마디가 과거의 모든 사슬을 끊어내는 주문처럼 느껴졌다. 학기가 끝나는 종업식 날. 2학년 3반 아이들은 유진을 위해 작은 파티를 열었다. 아이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산 작은 케이크와 직접 만든 상장이 유진에게 전해졌다. 상장의 이름은 우리들의 진짜 선생님 상이었다. 박시우와 최민준 그리고 다른 아이들이 유진을 둘러싸고 웃고 있었다. 교실 한쪽 구석에서는 이태호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유진은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한 명 한 명 모두가 상처투성이었지만 그 상처를 딛고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선 아이들.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의 가장 끔찍한 저주였던 명동 독사의 과거, 그 상처와 어둠의 기억이 오히려 아이들을 이해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어 주었다는 것을. 그녀는 과거를 지우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니었다. 과거와 화해하고 그 과거를 통해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 이곳에 보내진 것이었다. 창밖으로 진화시의 항구에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삭막한 콘크리트와 녹슨 철근뿐이었던 이 절망의 땅에 마침내 꽃이 피고 있었다. 차유진은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숨는 도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상처를 희망으로 피워내는 이 아이들의 영원한 교사였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